안녕하세요. 경제학 읽어주는 여자 한국과학영재학교 17학번 심정아입니다. 사실 읽어주는 척하는 여자가 더 맞겠네요. 사실 저는 경제학 읽어주는 남자 16학번 김도현 선배님의 아바타예요. 선배님이 목소리 녹음을 원하지 않으셔서 대본은 선배님이 쓰시고 제가 읽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따라서 모든 이야기는 선배님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셨던 아버지는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한테 이런저런 경제 개념들을 설명해 주는 게 재미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 때문인지 저는 경제학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보다 재미있고 가벼운 이미지가 떠올라요. 아무래도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실 때 항상 100원만 가지고 설명하셨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자동차도 100원, 집도 100원, 가끔씩 우리나라는 500원이 될 때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커가면서 만난 다른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 저와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기업인 출신 전 대통령이나 창조경제를 외쳤던 분 덕분에 나쁜 인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아니면 경제학 자체를 딱딱하고 경직된 학문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경제학이라는 단어로부터 무엇이 떠오르나요? 경험상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경제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미지 이야기는 제쳐두고 경제학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떠올리지만 경제학은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다뤄요.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이나 조직과 같은 주체가 제한적인 특성을 갖는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재화와 서비스 등을 생산하고 나누는 학문이에요. 다양한 분야와 상황에서 주체와 자원의 종류, 방법론이나 대상 등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나뉘어요. 미시경제학은 주로 주체의 선택과 시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거시경제학은 이러한 선택의 총합으로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다룬다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또 경제학은 현실과 떼놓을 수 없는 사회과학 분야이지만 동시에 과학적 방법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요. 아무래도 오리엔테이션인데 벌써 너무 딱딱한 이야기를 해버린 것 같네요. 앞으로의 이야기는 좀 더 말랑말랑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저는 올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께 경제학에 관하여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주제는 미시경제학의 기본이 되는 수요와 공급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는 경제학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그 시점의 경제 이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해요. 마음에 드는 사건이 없으면 국제유가와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두 번은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행동경제학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자 읽어주는 남자 한국과학영재학교 16학번 서의륜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감기에 자주 걸렸었어요. 저만 그랬는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실이 그렇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감기에 걸리면 학교도 안 가고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저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고도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했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약 때문이었어요. 어릴 때 알약을 먹다가 목에 걸린 적이 있어서 주로 가루약을 먹었었는데 어찌나 쓴지 감기약을 먹을 때마다 다신 감기에 걸리지 말아야지 하고 스스로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보니 저는 감기약을 처음 발명하신 분의 성함도 모르더라고요. 수십 번, 수백 번은 넘게 그분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은인의 성함도 모르고 있다는 게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온 인터넷을 뒤져 은인의 성함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감기는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도 너무 다양하고 번영도 워낙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걸린 감기의 치료약을 만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놀라운 사실을 하나 찾았죠. 이 과학자들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업적을 뽐내기보단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신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지금껏 존경하는 과학자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이요, 뉴턴 박사님이요 라고 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님과 뉴턴 박사님도 물론 존경받아 마땅한 과학자이시지만 저는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업적을 기껏해야 0.1%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뉴턴 박사님은 돌아가신 지 벌써 30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 그대로 세상을 구한 과학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여러분들에게 5명의 과학자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5분의 과학자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본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생소한 분들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5분들이 구한 생명의 수를 다 합하면
현재 세계 인구의 7분의 1인 10억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분들의 업적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의 업적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이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들이 드세요? 공부나 열심히 하지 무슨 학생이 정치야 하면서 고개를 젓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참 많은 학생이구나 하면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 또한 이러한 우려를 가득 안고 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찍는 지금도 학생의 입으로 말하는 정치는 어떨까? 혹시 부족한 지식 때문에 편협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지는 않을까 여전히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꿈꾸는 대한민국 여학생의 패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본 프로젝트의 정치 들려주는 여자, 이화여자 외국어 고등학교 3학년 고다읍입니다. 다들 뉴스 많이 보시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제가 독서실에서 나와서 집에 들어가는 새벽 2, 3시에는 YTN이나 연합뉴스TV 같은 24시간 뉴스 채널의 무한 반복되는 보도를 제외하면 볼거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신 저는 인터넷을 애용합니다.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는 JTBC 소셜 라이브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 대서특필되는 오늘의 정치 헤드라인 등등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하루하루 달라지는 정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이렇듯 정치는 우리의 매일을 구성하고 있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에는 정치라고 하면 귀찮다는 듯 처음부터 내젓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 기피 현상이 정치 과학과 그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결여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정치 들려주는 여자 코너를 꾸미게 된 이유입니다. 제 또래의 청소년들이나 더 어린 친구들부터 청장년층 그리고 노년층 분들까지 모두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직은 학생이고 정치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한쪽 시각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거나 심화 개념을 꼭 설명해야 하는 부분은 거의 모두 배제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뒤 다방면의 입장을 분석해서 들려드릴 것입니다.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을 그려냄으로써 보다 많은 분들께서 우리 삶과 밀접한 정치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반을 만들고 싶은 작은 바람으로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치공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학문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방송보다는 각 대학 교수님들의 정치학 개론 서적 등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라디오는 이슈화된 정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사실, 입장만을 전달해드리기 때문입니다. 정치 들려주는 여자는 2018년 말까지 2주에 한 번씩 찾아갈 예정입니다. 총 5번의 공식 코너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후 번외편 제작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1주차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서 겪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해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 후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움직이는 정당 중심주의의 폐해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 당권 그리고 투표권을 비롯한 청소년 참정권에 관한 내용들, 한국의 대의민주주의가 가진 맹점과 개방적 수기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언론의 역할, 한국, 중국, 미국의 정치 줄다리기로 보는 세계 정세, 마지막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나 전교조 문제들, 미디어 검열, 그리고 정치범 등 뜨거운 논쟁의 주인공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입니다. 충분히 공부한 후에 각계각층의 정치 인사분들과 전문가, 청소년 등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풍부한 이야기거리와 소재거리를 마련해서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정치 들려주는 여자를 비롯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어떠한 형태의 피드백과 비판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에게 그리고 정치 들려주는 여자에게 전할 소중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및 페이스북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페이스북 페이지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더욱 다양해진 콘텐츠와 가치 있는 내용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문화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멀리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학교 도서관에만 가도 책이 수백 권 있는 데다 영화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할 정도가 된 것만 봐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친구들한테 야, 이 책 읽어봤어? 이 영화 봤어? 하면 열에 하나 정도는 봤어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더군요. 근데 친구들한테 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봤어? 라고 하면 아마 봤다는 대답의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딱히 관심이 있는 장르가 아닌가 봐요. 저는 책이나 영화처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말고도 조금은 비주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뮤지컬.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대해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뮤지컬이라 하면 어릴 때 가족 뮤지컬을 본 기억뿐이라서 아동곡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오페라랑 뮤지컬을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뮤지컬이 영화나 책처럼 감상할 수 있는 곳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이 있는 어디 극장 이런 식으로 장소가 제한되어 있을 뿐더러 한번 보려면 깨지는 돈이 뭐 제대로 보자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몇 시간을 그런 데에 쓰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뮤지컬에 가까워질 기회가 많이 적고 결과적으로 뮤지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 동안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뮤지컬이나 연극학과에 나온 그런 전문가는 아니기에 전문적인 얘기를 하긴 힘들 것 같고요. 그런 건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얘 지금 뭐래니? 하시기도 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저도 그리고 대부분의 청자들도 뮤지컬을 감상하는 관객의 입장이기 때문에 관객의 입장으로 제가 본 세 개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시라노, 그리고 햄릿 얼라이브란 뮤지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세 뮤지컬엔 공통점도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야기해드릴게요.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금이나마 뮤지컬에 대한 여러분의 시각이 변하고 아, 뮤지컬이 뭔가 되게 먼 장르가 아니구나, 볼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시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죠? JTBC 손석희 아나운서의 멘트를 살짝 인용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정보화 시대라는 세상에 살면서 핸드폰, TV, 라디오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정보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런 매체들의 집합을 매스미디어라고 칭하는데요. 이 매스미디어의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나운서이자 사장님인 손석희 앵커의 열렬한 시청자 중 한 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손석희 앵커님의 뉴스 구성은 타 공영방송과는 다른 면이 있고 그분의 직업 정신과 철학이 담겨 있어 제가 즐겨 듣는 방송 중 하나입니다. 잠시 방향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군요. 이제 언론이 무엇인지 오늘은 간략하게 알아보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단어 언론이지만 단순히 설명하기에는 쉬운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란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입니다. 정의에서 확연히 드는 강한 언론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 등을 손쉽게 동요할 수 있는 만큼 언론사들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주어진 여러 권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도 이 언론이라는 테두리 안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나면 언론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알아보고 언론 관련 사례 하나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첫 시작에 같이 있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한국과학영재학교 16학번 허성범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눈을 떴습니다. 적당히 발랄하고 적당히 중후하고 그리고 퍽이나 아름다운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중 제1악장을 들으면서요. 장엄하게 시작하는 바이올린의 솔로가 저를 또 근사한 하루로 이끌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전 이렇게 늘 매일 아침에 클래식과 함께 시작하곤 합니다. 어떨 때는 파워풀한 교향곡을, 어떨 때는 감미로운 협주곡을, 어떨 때는 감각적인 피아노 독주곡을 들으면서 저는 그중 협주곡을 가장 좋아합니다. 곡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진취적인 솔로 악기의 소리와 그 소리를 받쳐주기도 하고 숨겨주기도 하고 흉내내기도 하는 나머지 오케스트라의 소리가 참 재미있거든요. 여러분들 눈에도 제가 이상한 사람 같나요? 괜찮아요. 대부분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클래식, 이름만 들어도 따분한 세 글자입니다. 언제 들어도 잠이 오고 그 노래가 그 노래인 것 같고 곡들끼리 도저히 구분해내기 어려운 묘한 장르죠. 많은 분들이 사실 클래식을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지루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클래식이라는 장르만의 문제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클래식만큼 완성도 높고 인간의 감정과 분위기를 잘 묘사할 수 있는 장르는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클래식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듣고 즐길 수 있도록 그 진입장벽을 낮춰드리고자 2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클래식 이야기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클래식에 관한 흔한 오해부터 클래식 곡을 분석적으로 재미있게 듣는 법,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클래식 DJ 성범의 추천곡까지 매번 흥미롭고 유쾌한 이야기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 방송을 듣고 클래식을 사랑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 방송만 제대로 들으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은 아주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클자랄이 되는 날을 꿈꾸며 저는 2주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곡은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입니다. 종소리를 고음부에서 드라마틱하게 묘사하는 멜로디와 귀를 사로잡는 화려한 기교를 감상해보세요.